삼총사-18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로 알렉상드르 듀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65장 심판 폭풍이라도 몰아칠 듯 캄캄한 밤이었다. 시커먼 구름장들이 별빛을 가리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한밤중이 되기 전에는 달도 뜨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지평선에서 번개가 번쩍여 하얗게 뻗어 있는 황량한 외기를 비추었다. 그러다가 번개가 잠잠해지면 모든 것이 또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다르타냥이 자꾸만 선두로 나서곤 해서 아토스는 다르타냥에게 대열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르타냥은 또다시 대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서곤 했다. 다르타냥은 오직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가곤 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하인이 머물고 있는 페스티베르 마을을 조용히 지난 다음 리슈브르 숲을 따라 나아갔다. 에를리에에 이르자 아직 행렬을 안내하고 있던 플랑쉐가 왼쪽으로 접어들었다. 윈터경이나 포르토스나 아라미스는 붉은 망토를 걸친 사내에게 여러 번 말을 걸었지만 어떤 질문을 해도 사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래서 일행은 그 사내가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게다가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다. 번갯불이 연달아 번뜩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폭풍의 전조인 듯한 세찬 바람이 들판을 휘몰아치며 말탄 사람들의 깃털 장식을 펄럭이게 했다. 일행은 속도를 높였다. 프로메를 지나자 드디어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망토가 휘날렸다. 아직도 15km를 더 가야 했다. 그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길을 재촉했다. 다르타냥은 모자를 벗었고 망토도 입지 않았다. 타는 듯이 뜨거운 이마와 열병에 걸린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타고 빗줄이 줄줄 흘러내리는 감각이 상쾌했다. 일행이 고스카를 지나 역참에 도착할 무렵 어둠 속에서 나무에 바싹 붙어 비를 피하고 있던 사내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면서 길 한복판으로 나왔다. 아토스는 그가 그리모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무슨 일이냐?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 여자가 아르망티에를 떠났나? 그리모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르타냥은 이를 갈았다. 조용히 해 다르타냥. 아토스가 말했다. 이번 일에서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리모한테 질문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야. 그러고는 그리모에게 물었다. 그 여자는 어디 있나? 그리모는 리스강 쪽으로 손을 뻗었다. 여기서 멀어? 그리모는 집게 손가락을 구부려서 들어 올렸다. 혼자더냐? 그리모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여기서 강 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있다는군. 좋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안내하게 그리모. 그리모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일행을 이끌었다. 300m쯤 가자 개울이 나왔다. 그들은 개울을 걸어서 건넜다. 번개가 치자 그 불빛에 에르캥엠 마을이 보였다. 여긴가? 다르타냥이 물었다. 그리모가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아토스가 말했다. 일행은 계속 나아갔다. 또다시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모가 팔을 뻗었다. 푸르스름한 번개 불빛에 나루토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강둑에 작은 외딴 집이 보였다. 창문 하나에 불빛이 보였다. 다 왔군. 아토스가 말했다. 그 순간 도랑 속에 누워있던 사내가 일어났다. 무스크통이었다. 그가 불 켜진 창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있습니다. 바쟁은? 아토스가 물었다. 제가 창문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바쟁은 출입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좋아. 너희들은 모두 충실한 하인들이야. 아토스가 말에서 뛰어내려 고삐를 그리모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일행에게는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한 뒤 자신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작은 집은 높이가 1m도 안 되는 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토스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겉창은 없었지만 짧은 커튼이
창문을 아래까지 가리고 있었다. 그는 커튼 위로 들여다보려고 돌로 만든 창턱 위로 올라섰다. 등불에 한 여자가 보였다. 어두운 색깔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꺼져가는 난로불 곁에 걸상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팔꿈치를 탁자에 괴고 상아처럼 하얀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토스의 입술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잘못 볼 리가 없었다. 그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바로 그때 말 한마리가 히힝 하고 울었다. 밀레디가 고개를 들더니 유리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아토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토스는 들킨 것을 알고 손과 무릎으로 유리창을 힘껏 밀었다. 창문이 안으로 밀려나면서 유리가 깨졌다. 아토스는 복수의 귀신처럼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밀레디는 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토스보다 더 창백하고 더 무서운 다르타냥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밀레디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 쳤다. 다르타냥은 그녀가 탈출 준비를 해두었을 거라는 생각에 허리띠에서 권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아토스가 손을 들었다. 무기를 도로 집어넣게. 다르타냥. 아토스가 말했다. 중요한 건 저 여자를 심판하는 것이지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게 다르타냥. 그러면 자네도 만족하게 될 거야. 다들 들어오게.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말에 따랐다. 아토스는 마치 하느님이 보낸 심판관처럼 엄숙한 목소리와 힘찬 몸짓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르타냥에 이어 포르토스가 들어왔고 아라미스와 윈터경과 붉은 망토의 사내가 차례로 들어왔다. 네 하인은 출입문과 창문을 지키고 있었다. 밀레디는 무서운 유령을 막으려는 것처럼 두 팔을 뻗은 채 의자에 털썩 쓰러졌다. 그녀는 시숙인 윈터경을 힐끗 보고는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원하는 게 뭐예요? 밀레디가 외쳤다. 우리는 샬럿 백슨을 찾아왔소. 아토스가 말했다. 처음에는 라페르 백작 부인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셰필드 남작 부인이 되어 윈터 부인이라고 불렸지. 그건 나예요. 바로 나라고요. 그녀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내게 바라는 게 뭐죠? 우리는 당신이 저지른 죄에 따라 당신을 재판하려는 거요. 아토스가 말했다. 마음대로 자신을 변호해 보시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봐. 다르타냥, 첫 번째 고발을 할 사람은 자네일세. 다르타냥이 앞으로 나섰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어제 저녁에 죽은 콩스탕스 보나시웨의 독살범으로 고발합니다. 그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르타냥이 말을 이었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나에 대한 독살 미수범으로 고발합니다. 이 여자는 내 친구들이 보낸 것처럼 위조한 편지와 함께 독이 든 포도주를 나한테 보내서 나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가호로 살았지만 나 대신 브리즈몽이라는 사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바르드 백작을 죽이라고 나를 선동한 죄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진위를 증언해 줄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와 함께 방의 반대쪽으로 건너갔다. 남장님 차례입니다. 아토스가 말했다. 남작이 앞으로 나섰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버킹엄 공작 암살범으로 고발합니다. 버킹엄 공작이 암살됐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다. 남작이 말했다. 암살당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이 여자를 체포해서 충실한 부하에게 감시를 맡겼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를 유혹하여 공작을 단검으로 찔러 죽이게 사주한 것입니다. 펠턴이라는 자는 지금쯤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의 대가로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죄악이 폭로되는 것을 듣고 오싹하여 부르르 몸을 떨었다. 버킹엄 공작을 암살한 것만이 아닙니다. 윈터경이 말을 이었다.
이 여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네아우는 온몸에 검푸른 반점을 남기는 괴질에 걸려 3시간 만에 죽어버렸소. 이봐요, 재수씨. 도대체 당신의 남편은 어떻게 죽은 거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외쳤다. 버킹엄을 암살하고 펠턴을 죽게 만들고 네아우를 독살한 자로 이 여자를 재판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을 맹세합니다. 윈터경은 다음 고발자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다르타냥 옆에 가서 섰다. 밀레디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심한 혼란에 빠진 머리를 정리하여 침착성을 되찾으려고 애썼다. 내 차례야. 아토스가 뱀을 보고 흥분한 사자처럼 몸을 떨면서 말했다. 나는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요. 나는 이 여자한테 재산도 주었고 이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 여자의 몸에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왼쪽 어깨에 백합꽃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오, 밀레디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나한테 그 불명예스러운 형을 선고한 재판소가 있다면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나한테 그 형을 집행한 형리가 있다면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조용히 해요.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붉은 망토를 걸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밀레디가 공포에 숨이 막혀서 외쳤다. 머리카락이 풀려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낯빛 얼굴 위로 곤두서 있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 사내에게 쏠렸다. 아토스를 빼고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토스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란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곧 밝혀질 무서운 비극에 그 사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아토스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제 사내는 천천히 엄숙한 걸음으로 밀레디에게 다가가서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뒤 복면을 벗었다. 검은 머리와 구렛나루에 둘러싸인 창백한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만이 감돌고 있었다. 밀레디는 점점 심해지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창백한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벽 쪽으로 뒷걸음 쳤다. 살려줘, 사람 살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외치면서 두 손으로 벽을 뚫기라도 하려는 듯 벽 쪽으로 돌아섰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외쳤다. 이 여자한테 물어보시죠. 붉은 망토의 사내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여자가 나를 알아본 것은 분명하니까요. 리레 형님, 리레 형님. 미칠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밀레디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벽에 매달린 채 외쳤다. 모두 뒤로 물러났다. 붉은 망토의 사내만이 여전히 방 한복판에 서 있었다. 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증스러운 여자가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외쳤다. 미지의 사내는 주위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이 여자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았군요. 맞습니다. 나는 릴의 형리입니다. 이제 내 사연을 이야기하지요. 모두 그를 응시하면서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이 여자는 옛날 처녀 때도 지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자는 탕플마르의 베네딕트 회 수녀원의 수녀였지요. 순박하고 믿음이 깊은 젊은 사제가 그 수녀원의 예배당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를 유혹하여 결국 성공했지요. 이 여자는 성자도 유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세운 서원은 신성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둘 다 파멸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자는 그 고장을 떠나자고 사제를 꼬드겨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프랑스의 다른 고장,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둘 다 돈이 없었습니다. 사제는 성물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둘 다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일주일 뒤에 이 여자는 간수의 아들을 유혹하여 탈옥했습니다. 젊은 사제는 낙인형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말했듯이 릴의 형리였습니다. 나는 그 죄인에게 낙인을 찍어야 했지만 죄인은 다름 아닌 내 아우였습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습니다. 아우를 파멸시킨 이 여자, 아우를 범죄로 몰아넣은 공범자, 아니 그 이상이었던 이 여자도 최소한 같은 형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고. 나는 이 여자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추적하여 마침내 붙잡았고 아우에게 찍었던 것과 똑같은 낙인을 이 여자에게도 찍었던 것입니다. 내가 릴로 돌아온 이튿날 이번에는 아우가 탈옥했습니다. 나는 공모죄를 뒤집어쓰고 아우가 자수할 때까지 그 대신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아우는 나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이 여자를 다시 만나 함께 베리로 달아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우는 작은 교구 하나를 얻었지요. 이 여자는 내 아우의 누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교구 교회가 있는 땅의 영주가 이 여자를 보고 반해버렸답니다. 결국은 청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 후 이 여자는 자기 때문에 파멸한 남자를 버리고 앞으로 파멸하게 될 남자에게 가서 라페르 백작 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눈길이 아토스에게 쏠렸다. 방금 밝혀졌듯이 라페르 백작이 아토스의 본명이었기 때문이다. 아토스는 형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리가 말을 이었다. 내 불쌍한 아우는 절망한 나머지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명예도 행복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생활에서 발을 씻기로 결심하고 릴로 돌아갔지요. 내가 자기 대신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수한 뒤 바로 그날 밤 감옥 창살에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나를 석방했으니까요. 이것이 내가 고발하는 이 여자의 범죄이고 내가 이 여자에게 낙인을 찍은 이유입니다. 다르타냥 씨, 아토스가 말했다. 이 여자에 대해 어떤 형벌을 요구합니까? 사형을 요구합니다.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윈터경, 아토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 어떤 형벌을 요구하십니까? 사형을 요구합니다. 윈터경이 대답했다. 포르토스 씨와 아라미스 씨, 아토스가 말을 이었다. 재판관인 당신들은 이 여자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사형입니다. 두 총수가 똑같이 허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밀레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질질 끌면서 재판관들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아토스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드브레유, 라페르 백작 부인, 밀레디드 윈터, 아토스가 말했다. 그대의 범죄는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하느님을 노하게 했다. 기도문을 알고 있다면 기도를 드려라. 그대는 유죄 선고를 받아서 이제 곧 죽게 될 테니까.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 말에 밀레디는 벌떡 일어나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치 인간을 질질 끌고 가는 운명의 손처럼 돌이킬 수 없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않고 순순히 밖으로 나갔다. 윈터경, 다르타냥,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하인들은 주인들 뒤를 따랐다. 작은 집만이 텅 빈 채 황량하게 남았다. 창문은 부서졌고 문은 열려 있었다. 탁자 위에서는 등불이 그을음을 내면서 쓸쓸하게 타고 있었다. 제66장 처형.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지러진 달이 폭풍의 마지막 흔적 때문에 핏빛으로 물든 채 작은 아르망티에르 마을 뒤편에 떠올랐다. 창백한 달빛을 배경으로 집들의 검은 윤곽과 높은 종래 뼈대가 또렷이 드러났다. 맞은편에는 리스강이 녹은 백납처럼 흐르고 먼 강둑 위에는 나무들이 폭풍에 젖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밤중에 황혼을 연상시키는 자욱한 구릿빛 구름들이 하늘을 침식하고 있었다. 왼쪽에는 버려진 낡은 풍차가
움직이지 않는 날개와 함께 솟아 있었고 그 폐허 안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날카롭고 단조로운 울음소리를 되풀이하여 내고 있었다. 들판 여기저기 우울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길 좌우에 키가 작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몇 그루 나타났다. 그 나무들은 그 불길한 시각에 들판에 웅크리고 앉아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꼴사 나온 난쟁이들처럼 보였다. 이따금 눈부신 번갯불이 지평선을 가르고 검은 덩어리를 이룬 나무들 위를 뱀처럼 구불구불 나아간 뒤 하늘과 강물을 둘로 쪼개는 무시무시한 언월도처럼 다가왔다. 숨막히는 공기 속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죽음 같은 정적이 대자연을 짓누르고 있었다. 땅은 방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어서 미끄러웠고 다시금 생기를 띤 풀들은 더욱 강하게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인 2명이 밀레디의 팔을 하나씩 잡고 끌고 갔다. 형리는 그들 뒤에서 걸어갔고 윈터경과 다르타냥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그 뒤를 따랐다. 플랑시와 바쟁은 후위를 맡아 맨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2 하인은 밀레디를 강가로 데려갔다.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은 좌우의 2 하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이 풍부한 감정과 설득력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보다 몇 걸음 앞장서게 되자 그녀가 2 하인에게 말했다. 내가 달아나게 해주면 1,000 피스톨씩 줄게요. 하지만 나를 주인들 손에 넘긴다면 내 원수를 갚아줄 사람들이 이 근처에 숨어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그리모는 망설였고 무스크통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밀레디의 목소리를 들은 아토스가 재빨리 다가왔고 윈터경도 뛰어왔다. 이 2 사람을 뒤쪽으로 보냅시다. 아토스가 말했다. 이 여자가 말을 걸었으니 그들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플랑시와 바쟁을 불러 그리모와 무스크통을 교체했다. 강가에 이르자 형리가 밀레디에게 다가와 손발을 묶었다. 그러자 그녀는 침묵을 깨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은 비겁한 겁쟁이야. 비열한 살인자들이야. 여자 1명을 죽이려고 10명씩이나 몰려오다니. 조심해. 내가 구출되지 못한다 해도 반드시 복수할 테니까. 당신은 여자가 아니야. 아토스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악마야. 우리는 당신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래. 귀족들은 고결한 인간들이지. 밀레디가 말했다. 명심해. 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살인자가 될 테니까. 형리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아. 붉은 망토의 사내가 칼날이 넓은 긴 칼을 두드리며 말했다. 형리는 마지막 재판관이니까 그것뿐이야. 이후 독일에서는 형리를 나흐리히터, 재판관 뒤에 오는 자라고 부르지. 그가 말하면서 밀레디를 묶고 있을 때 밀레디는 2-3번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날아가 깊은 숲속으로 사라지면서 음산하고 야릇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가 유죄라면 당신들이 고발한 죄를 내가 정말로 범했다면 밀레디가 외쳤다. 나를 법정으로 데려가. 당신들은 재판관이 아니니까 나한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당신에게 타이번에 가라고 권했는데 왜 그걸 싫다고 했지? 윈터경이 말했다.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 밀레디가 몸부림을 치면서 외쳤다. 죽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니까. 당신이 베틴에서 독살한 여자는 당신보다 더 젊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그녀를 죽였소. 다르타냥이 말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얌전한 수녀가 될게요. 밀레디가 말했다. 당신은 예전에도 수녀원에 있었소. 하지만 내 아우를 파멸시키려고 수녀원을 떠났지. 형리가 말했다. 밀레디는 공포에 질려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형리는 2 팔로 그녀를 안아 일으켜 배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세상에, 그녀가 외쳤다.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일 작정인가요? 이 절규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을 만큼 비통해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무자비하게 밀레디를 추적했던 다르타냥도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2 귀를 틀어 막았다. 그래도
그녀의 위협적인 절규는 여전히 들려왔다. 다르타냥은 일행 가운데 가장 젊었지만 누구보다 먼저 용기를 잃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여자를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건 찬성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밀레디는 한 가닥 희망을 되찾았다. 다르타냥, 다르타냥! 그녀가 외쳤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젊은이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아토스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앞을 가로막았다. 다르타냥,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칼부림이 날 거야. 다르타냥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자, 형님, 아토스가 말했다. 직무를 이행하라.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형리가 말했다. 제가 의로운 카톨릭 신자라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 여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요. 그래, 아토스가 말하고는 밀레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악행을 용서하겠다. 내 미래를 망친 것도, 내 명예를 떨어뜨린 것도, 내 사랑을 더럽힌 것도, 나를 절망에 빠뜨려 내 영혼의 구제를 영영 어렵게 만든 것도 다 용서하겠다. 평화롭게 죽어라. 이번에는 윈터경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내 아우를 독살한 것도, 버킹엄 공작을 암살한 것도 용서하겠다. 가엾은 펠턴을 죽게 한 것도, 나를 암살하려 한 것도 다 용서하겠다. 평화롭게 죽어라. 그러자 이번에는 다르타냥이 말했다. 내가 귀족답지 못한 속임수로 당신의 분노를 일으킨 것을 용서하시오. 그 대신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서 나에게 복수한 것을 용서하겠소.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애도해 줄 테니 평화롭게 죽으시오. 나는 끝장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밀레디가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타는 눈에서 불길이 뿜어 나오는 듯한 형형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위에는 적들 뿐이었다. 내가 죽을 곳은 어디죠? 그녀가 물었다. 건너편 강둑. 형리가 대답했다. 형리가 그녀를 조각배에 태우고 자기도 그 배에 올라탔다. 그때 아토스가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자, 사형집행의 수수료요.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아토스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형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직책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여자한테 알려줘야겠군요. 이렇게 말하고 형리는 그 돈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배는 죄 많은 여자와 형리를 태우고 리스강 왼쪽 기슭을 향해 멀어져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기슭에 남아 무릎을 꿇었다. 배가 강을 가로질러 매놓은 밧줄을 따라 물 위에 드리워진 창백한 구름 그림자 아래를 지나서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그들은 배가 건너편 강 기슭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이 불그스름한 지평선을 배경으로 검게 도드라져 보였다. 강을 건너는 동안 밀레디는 발을 묶은 밧줄을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강기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훌쩍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땅이 젖어 있었다. 제방 위에 이르자마자 미끄러져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미신적인 생각이 잠시나마 그녀를 사로잡은 모양이었다. 하늘이 도움을 거절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이윽고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형리가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달빛이 넓은 칼날에 닿아 번뜩였다. 형리의 두 팔이 다시 내려오고 그들은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희생자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머리통이 떨어져 나간 몸통이 털썩 쓰러졌다. 형리는 붉은 망토를 벗어 땅바닥에 펼쳐놓고 그 위에 몸통을 눕히고 머리통을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망토에 내 귀퉁이를 묶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배로 돌아왔다. 강 한복판에 이르자 형리는 배를 세우고 어깨에 맨 짐을 강물 위로 들어 올렸다.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라. 형리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송장을 떨어뜨렸다. 그 위로 물이 닫히고 수면은 다시 잔잔해졌다.
사흘 뒤에 내 총사는 파리로 돌아왔다. 휴가도 마침 끝난 참이었다. 그날 저녁에 그들은 평소처럼 트레비를 찾아갔다. 친절한 대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아, 다들 모였군 그래? 여행은 즐거웠나? 예,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아토스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제 67장 추기경의 메신저. 다음 달 6일 왕은 라로셸로 돌아오겠다고 추기경에게 약속한 대로 파리를 떠났다. 수도 파리는 버킹엄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왕비는 사랑했던 남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기는커녕 경솔하게도 이렇게 외쳤을 정도였다. 사실이 아니야. 그분은 얼마 전에도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어. 하지만 이튿날은 왕비도 그 소식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찰스 1세의 명령으로 영국의 발이 묶여 있었던 라 포르트가 버킹엄이 왕비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왕의 기쁨은 대단했다. 기쁨을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왕비 앞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그렇듯이 루이 13세도 아량이 부족했다. 하지만 왕은 곧 또다시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환하게 갠 적이 없었다. 왕은 주둔지로 돌아가면 다시금 속박의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돌아갔다. 추기경은 왕을 호리는 뱀 같은 존재였고 왕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다니지만 추기경한테는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새였다. 그래서 라로셸로 돌아가는 여행에는 침울한 공기가 감돌았다. 특히 우리의 내 총사는 동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들은 모두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나란히 가고 있었다. 아토스만이 이따금 넓은 이마를 쳐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성곽이 번뜩였고 입술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곧바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호위대가 어느 도시에 도착하여 왕을 숙소로 모셔다 놓으면 내 친구는 숙소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외딴 술집에 틀어박혔다. 술집에서도 그들은 노름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누가 엿듣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다. 어느 날 왕이 매 사냥을 하려고 도중에 여행을 멈추자 내 친구는 사냥에 따라가는 대신 여느 때처럼 길가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라로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내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려고 술집 문 앞에 말을 세우더니 내 총사가 앉아있는 술청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다르타냥 씨,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맞지? 다르타냥은 고개를 들더니 환성을 질렀다. 그에게 아른치한 사내는 맹에서 포사웨르가에서 아라스가에서 마주친 그 미지의 사내였다. 다르타냥은 칼을 빼들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사내도 이번에는 달아나는 대신 말에서 뛰어내려 다르타냥을 향해 다가왔다. 드디어 만났군. 다르타냥이 말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못할 거요. 나도 달아날 생각이 없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으니까 국왕폐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칼을 나한테 넘겨라. 미리 경고하겠는데 거기에 당신 목숨을 달려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다르타냥이 칼을 내리고 물었지만 아직 칼을 넘겨주지는 않았다. 나는 로시포르 1세 미지의 사내가 대답했다. 리실리의 추기경님을 모시고 있지. 자네를 추기경 예하에 연행해 오라는 분부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 추기경 예하에 돌아가는 중이요. 아토스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다르타냥은 여기서 곧장 라로셸로 가겠다고 당신에게 분명히 약속할 겁니다. 나는 이 친구를 호위대에 넘겨야 하오. 그러면 호위대가 전지까지 데려갈 거요. 그 일은 우리가 맡겠소. 귀족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소. 또한 귀족으로서 맹세하지만 아토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덧붙였다. 다르타냥은 절대로 우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로시포르는 얼른 뒤를 돌아보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그와 문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는 내 남자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다르타냥 씨가 칼날을 내게 넘겨주는데 동의하고 방금 당신이 말한 대로 약속해 준다면 당신들이 다르타냥 씨를 죽이겨 예하의 진지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겠소. 약속하겠소. 다르타냥이 말했다. 자, 칼을 받으시오. 실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더 좋아요. 로시포르가 덧붙였다. 여행을 계속해야 하니까. 혹시 밀레디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아토스가 차갑게 말했다. 소용없을 거요. 다시는 못 만날 테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소? 로시포르가 날카롭게 물었다. 진지로 돌아가면 알게 될 거요. 로시포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추기경이 왕을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는 시르제르까지는 여기서 겨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토스의 충고에 따라 그들과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도 상책이었다. 죄수를 직접 감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이튿날 오후 3시에 쉬르제르에 도착했다. 추기경이 국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상과 국왕은 수차례 포옹의 인사를 나누고 유럽 각국을 선동하여 프랑스에 맞섰던 적이 제거된 행운을 서로 축하했다. 그 후 추기경은 다르타냥을 체포해서 데려왔다는 로슈포르의 보고를 받고 한시 바삐 다르타냥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방공사가 끝났으니 내일 보러 오시라고 초대했다. 저녁에 라피에르 다리 기슭에 있는 수경지로 돌아가 보니 그가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칼을 차지하는 다르타냥과 무장한 삼총사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추기경이 우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한편 눈짓과 손짓으로 다르타냥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걱정 마, 다르타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토스가 추기경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추기경은 얼굴을 찌푸리고 잠깐 멈춰 섰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걸어갔다. 다르타냥은 추기경을 따라 숙소로 들어갔고 로시포르는 다르타냥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문에는 보초가 서 있었다. 추기경은 집무실로 쓰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로시포르에게 젊은 총사를 안내하라고 손짓했다. 로시포르는 명령에 따르고 나서 물러갔다. 다르타냥은 추기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리슐리에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였다. 리슐리에는 벽난로에 기대고 서 있었다. 리슐리에와 다르타냥 사이에는 탁자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추기경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내 명령에 따라 체포된 것일세?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하. 이유는 알고 있나? 모릅니다. 제가 체포될 만한 이유가 한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하께서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요. 리슐리에는 젊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무슨 죄로 고발되었는지 예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제가 한 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는 자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한 죄로 고발당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르타냥은 추기경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물었다. 적국과 내통한 죄,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 사령관의 작전을 무산시키려 한 죄. 저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누굽니까? 다르타냥이 말하면서 밀레디가 그랬을 거라고 짐작했다.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낙인이 찍힌 여자, 프랑스에서 한 남자와 결혼했으면서 영국에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 2번째 남편을 독살하고 저까지 독살하려 한 여자. 그 여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추기경이 놀라서 외쳤다.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지? 밀레디드 윈터라는 여자 말입니다.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예하께서는 그 여자를 신임하셨을 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인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밀레디드 윈터가 자네의 말대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 벌써 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처벌했지?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감옥에 있나? 죽었습니다. 죽었어? 추기경은 귀를 믿지 못해서 되물었다. 죽었다고? 지금 그 여자가 죽었다고 했나? 그 여자는 3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여자를 붙잡아서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다르타냥은 베티네 카르멜회 수녀원에서 보나주의 부인이 독살당한 일, 외딴 집에서 그녀를 재판한 일, 리스 강변에서 처형한 일을 이야기했다. 추기경은 쉽게 몸을 떠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전율이 추기경의 몸을 꿰뚫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이때까지 침울했던 추기경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더니 결국은 화창해졌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추기경이 엄격한 말투와는 대조적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처벌할 권한이 없는데도 처벌을 내리면 살인자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재판과 노릇을 했단 말이군.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하께 제 목숨을 변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세상의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자네가 대담한 사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네. 추기경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도 자네가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해두는 것일세. 다른 사람이라면 주머니에 추기경님의 사면장이 들어있다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만 각오가 되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장이라고? 리실류에가 놀라서 물었다. 예, 예하.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누가 서명한 사면장인가? 국왕폐하인가? 추기경은 야릇하게 경멸하는 투로 물었다. 아닙니다. 예하께서 서명하신 겁니다. 내가? 자네 미쳤나? 필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르타냥은 아토스가 밀레디한테 빼앗아 자기한테 안전통행증으로 준 그 귀중한 서류를 추기경에게 내밀었다. 추기경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천천히 읽었다. 이 서류를 소지한 자가 행한 일은 모두 내 명령에 따라 국익을 위해 행한 것임을 증명하노라. 1627년 12월 3일 리슐리웨. 다 읽고 나자 추기경은 깊은 상념에 잠겼다. 하지만 종이를 다르타냥에게 돌려주지는 않았다. 어떤 형벌로 나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겠지? 다르타냥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좋다. 추기경은 귀족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게 될 거야. 다르타냥은 영웅적으로 용감하게 죽고 싶었다. 리슐리웨는 종이를 두 손으로 말았다 펼쳤다 하면서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그 성실하고 솔직하고 영리한 젊은이의 얼굴을 독수리 같은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난 그 얼굴에서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견딘 온갖 고초를 보고 이 21살의 젊은이 앞에 얼마나 창창한 미래가 놓여 있는지, 그의 활동력과 용기와 지혜가 훌륭한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몇 번씩 곱씹어 생각했다. 반면에 그는 밀레디가 저지른 죄악과 무서운 능력과 악마 같은 재능에 소름이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위험한 공모자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은밀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다르타냥이 그토록 선선히 돌려준 그 귀중한 종이를 천천히 찢었다. 아, 끝장이구나. 다르타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추기경 앞에 머리를 숙였다. 추기경은 탁자로 다가가더니 이미 3분의 2쯤 글씨로 채워져 있는 양피지에 몇 줄을 더 추가한 뒤 인장을 찍었다. 나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문이겠지. 다르타냥이 생각했다. 추기경은 바스티유와 계속 지연되는 재판의 따분함을 덜어주려는 거야. 정말로 고마운 일이군. 자, 밖에. 추기경이 다르타냥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한테 백지 위임장을 받았으니 자네에게 다른 걸 주겠네. 이 위임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자네가 직접 적어 놓게. 다르타냥은 머뭇거리며
종이를 받아 들고 얼른 훑어보았다. 그것은 총사대 부관 사령장이었다. 다르타냥은 추기경의 발치에 엎드렸다. 예하, 제 목숨은 예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자격이 있고 훌륭한 친구가 셋이나 있으니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일세. 다르타냥. 추기경이 다르타냥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이 젊은이의 반항적 기질을 정복한 것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서류는 자네 마음대로 사용하게 이름은 써놓지 않았어도 내가 서류를 준 사람이 자네라는 것만은 잊지 말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기경이 돌아서서 큰 소리로 불렀다. 로시포르. 그가 바로 들어왔다. 문 밖에서 추기경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로시포르. 추기경이 말했다. 여기 있는 다르타냥을 내 친구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니 서로 인사하게, 그리고 서로 목이 달아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로시포르와 다르타냥은 서로 포옹하고 상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추기경은 그 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방에서 나왔다. 우리 다시 만나겠지? 로시포르가 말했다. 당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요.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기회가 올 걸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리실뢰가 문을 열면서 말했다. 두 남자는 미소를 짓고 악수를 나누고 추기경에게 인사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토스가 말했다. 걱정되기 시작한 참인데 때맞춰 나왔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무죄 석방에다 포상까지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오늘 저녁에 다 말씀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숙소로 갔다. 아토스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아토스가 저녁마다 종교 의식처럼 수행하는 일이었다. 다르타냥은 추기경과 만난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주머니에서 부관 사령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자, 받으세요. 이건 당연히 당신 거예요. 아토스는 온화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보게 친구, 이 사령장은 아토스에게는 과분하지만 라페르 백작에게는 너무 하찮아. 그러니 사령장은 넣어두게. 그건 자네 거야. 자네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어.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방에서 나와 포르토스의 방으로 들어갔다. 포르토스는 멋진 자수로 뒤덮인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자네로군. 포르토스가 말했다. 이 옷 어때?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리는데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옷을 권하러 왔는데요. 어떤 옷인데? 총사대 부관 제복이요. 다르타냥은 추기경과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주머니에서 부관 사령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자, 여기에 이름을 적고 저의 훌륭한 상관이 되어주세요. 포르토스는 사령장을 훑어보고 나서 다르타냥에게 돌려주었다. 그래, 내가 부관 제복을 입으면 아주 멋져 보이겠지. 하지만 그 호의를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을 거야. 우리가 베틴에 다녀오는 동안 공작 부인의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고인의 금고가 나한테 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미망인과 곧 결혼하게 돼. 이 옷은 결혼식 때 입을 신랑 예복이야. 부관 사령장은 자네가 갖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라미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라미스는 기도대 앞에 무릎을 꿇고서 펼쳐진 기도서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다르타냥은 추기경과 면담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세 번째로 주머니에서 부관 사령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아라미스, 당신은 우리의 빛,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러니 이 사령장을 받아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지혜와 조언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봐 친구, 지난번 사건 때문에 총사 생활에 염증이 났어. 이번에야말로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포위전이 끝나면 나는 성 라자로 성교회에 들어갈 거야. 다르타냥, 이 사령장은 자네가 가져. 자네한테는 군인이 어울려.
자네는 틀림없이 훌륭한 대장이 될 거야. 다르타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만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아토스에게 돌아갔다. 아토스는 여전히 탁자 앞에 앉아서 말라가 포도주의 마지막 술잔을 등불 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거절했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건 누구보다 자네가 적임자이기 때문이야. 아토스는 펜을 들고 사령장에 다르타냥의 이름을 적어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럼 나에게는 친구가 없겠군요. 아, 이제 남은 것은 씁쓸한 추억뿐. 다르타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두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네는 아직 젊어. 아토스가 말했다. 자네의 씁쓸한 추억도 세월이 흐르면 달콤한 추억으로 바뀔 거야. 에필로그. 라로셸은 버킹엄이 약속했던 영국 함대와 병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포위된 지 1년 만에 항복했다. 1628년 10월 28일 항복 문서가 조인되었다. 왕은 같은 해 12월 23일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동족이 아니라 적을 무찌르고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개선식을 거행했다. 그는 파리 근교의 생자크에서 푸른 나뭇가지로 장식된 개선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왔다. 다르타냥은 총사대 부관으로 진급했다. 포르토스는 총사대를 떠났고 이듬해 코크나르 부인과 결혼했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금고에는 80만 리브르가 들어있었다. 무스크통은 화려한 하인 제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칠한 사륜마차 뒤에 타고 싶어 하는 소원도 이루어져 완전히 만족했다. 아라미스는 로렌 지방으로 떠난 뒤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고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나중에 슈브레즈 부인이 몇몇 애인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아라미스는 낭시의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바증은 평수사가 되었다. 아토스는 1633년까지 총사대에 남아서 다르타냥의 지위를 받았지만 1633년에 투렌 지방을 여행한 뒤 루시옹에 있는 작은 영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핑계로 총사대를 떠났다. 그리모는 아토스를 따라갔다. 다르타냥은 로시포르와 3번 결혼했고 3번 다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4번째에는 아마 당신을 죽이게 될 거요. 다르타냥이 로시포르를 일으키려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쯤에서 결투를 그만두는 게 당신에게도 내게도 좋을 것 같군. 다친 로시포르가 대답했다.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네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추기경에게 한마디만 하면 자네 목을 날려 보낼 수도 있었으니까. 플랑셰는 로시포르 덕분에 근위대 부사관이 되었다. 보나슈에는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아내의 운명을 걱정하지도 않은 채 아주 태평스럽게 살았다. 하루는 추기경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그러자 추기경은 앞으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답장을 그에게 보내도록 했다. 과연 그 이튿날 보나슈에는 루브르 궁에 가기 위해 저녁 7시에 집을 떠난 뒤 다시는 포수아웨르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관대한 추기경 예하의 선처로 어느 호화로운 성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해설. 뒤마 우리는 그와 함께 모험과 사랑을 꿈꾼다. 김석희 번역가. 프랑스 파리 제17구의 말제르브 광장에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기념비가 서 있다. 이곳에는 그의 부친과 아들의 석상까지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 광장을 새 뒤마의 광장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뒤마는 광장 뒤편의 고급 주택가인 빌리에 가 94번지에서 말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뜻있고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뒤마에 기념비를 설계하고 기증한 사람은
사파가로 유명한 귀스타브 도레였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뒤마에 미소 짓는 청동상은 높은 화강암 대좌 위에 놓여 있다. 대좌 전면에는 새 인물상, 학생, 노동자, 젊은 여자가 놓여 있고 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같은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삼총사다. 그리고 대좌 후면에는 약간 근엄한 표정의 다르타냥이 한쪽 다리를 끌어올리고 왼손은 허리춤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두 무릎에 걸쳐 놓은 칼을 잡은 자세로 앉아 있다. 디마가 죽은 지 13년 뒤인 1883년 11월 3일 기념비 제막식에서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에드몽 아부는 이 조각상에 바치는 축사를 통해 총사들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했다. 뒤마의 독자들이 이 기념비를 위해 1상팀씩만 기부했다면 이 동상은 순금으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멋진 유머와 놀라운 쾌활함 속에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바보입니다. 이 동상은 질서 정연함과 모순되는 파격적인 인물의 모습입니다. 쾌락과 만족을 소중히 여긴 그는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호탕하게 인심을 쓰면서 많은 돈을 낭비한 뒤 자신도 모르게 왕의 유산을 남긴 거인의 동상입니다. 웃음 짓는 이 얼굴은 어머니와 자식들, 친구들과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기주의자의 얼굴입니다. 그의 천재를 이루는 풍부하고 야릇하고 아리송한 성분들 가운데 적어도 4분의 3은 미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악독한 적들에게도 온화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 친구들만 남겼습니다. 이 동상과 축사에 묘사된 인물은 1802년 7월 24일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쯤 떨어진 빌레르 코트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토마 알렉상드르 뒤마 다비드라 파요트라라는 이름의 군인이었고 포병 대령이자 노르망디 귀족인 알렉상드르 앙뚜안드라 파요트리 후작이 1760년에 생도맹그로 모험을 떠났다가 마리 세세트 뒤마라는 흑인 노예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다. 그녀가 죽은 뒤 후작은 1780년에 아들을 데리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당시 토마 알렉상드르는 18세였고 부친은 78세였다. 후작이 재혼을 결심하자 아들은 집을 떠나 기병대에 병사로 입대하면서 귀족이자 대령인 부친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성인 뒤마를 사용했다. 그 후에도 두 이름을 줄곧 함께 사용했고 아들에게도 검은 고수머리와 반짝이는 푸른 눈과 강인한 체력과 함께 두 이름을 물려주었다. 일개 병사였던 토마 알렉상드르가 1793년에는 이미 프랑스 공화국 군대의 장관이 되어 있었다. 그보다 1년 전에 빌레르 코트레에서 여관집 딸인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트 라브레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부친은 한때 루이 16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의 급사장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꽤 알려진 명사였다. 뒤마 장군은 북부군에서 복무할 때 용기와 담력으로 대단한 평판을 얻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공적은 오스트리아의 기병대대와 맞서 혼자 브릭센 다리를 지켜낸 일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그를 검은 악마라고 불렀고 당시 공화국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를 티롤의 호라티우스 코를레스라고 찬양했다. 하지만 뒤마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혁명 정신을 가진 다른 장군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보나파르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나파르트는 1798년에 퇴역한 뒤마를 직접 불러서 이집트 원정에 참여시켰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자 뒤마는 파리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폴리에서 감옥에 갇히고 치명적인 중독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운을 겪은 뒤 1801년에 드디어 뒤마 장군은 무일푼에다 건강마저 해친 몸으로 빌레르 코트레에 도착했다. 이듬해에 마리 루이즈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시청에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다비드라 파유트리라는 성이 공식적으로 뒤마의 이름에 추가된 것은 1831년에 이르러서였다. 뒤마 장군은 아내와 12살 된 딸 에메와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1806년에 세상을 떠났다. 나폴레옹은 미망인에게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생활이 어려워진 가족은 외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없었지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아버지의 무용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모험에 대한 뒤마의 생생한 상상력을 자극했다. 12살 때 그는 현지 학교에 보내졌지만 별로 배운 것이 없었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뛰어난 필체였다. 이 재능은 1817년에 공증사무소에 문서 베끼는 직원으로 취직했을 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에게 진정한 학교는 빌레르 코트레의 숲이었다. 여기서 그는 밀렵꾼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사냥을 하고 덫을 놓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뒤마는 18살 때 몇몇 친구와 함께 가까운 수화송으로 햄릿 공연을 보러 갔다. 장 프랑스와 디시스라는 이류 시인이 프랑스어로 각색한 것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시력을 되찾은 장님을 상상해보라. 창조되자마자 눈을 뜬 아담을 상상해보라.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빌레르 코트레로 돌아가자마자 아마추어 극단을 조직했다. 파예라는 이름의 동료 직원이 2층 집의 넓은 다락방을 극장으로 개조했고 감독은 뒤마가 맡았다. 1822년에 뒤마와 파예는 코메디 프랑세즈 프랑스 국립극장과 관계가 있는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이틀 동안 파리로 달아났다. 당시 연극계의 주요 인물은 프랑스와 조제프 탈마였는데 그는 양식화된 몸짓과 열변을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과 말로 바꾸어 프랑스 고전 비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인물이었다. 탈마는 뒤마 장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두 젊은이에게 흔쾌히 무료 입장권을 주었다. 공연이 끝난 뒤 뒤마는 무대 뒤로 가서 탈마에게 축복을 청했다. 제 이마를 만져주시면 저에게 행운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테지. 너를 시인으로 명명하노라. 셰익스피어와 코르네유와 실러의 이름으로. 1824년에 뒤마는 파리로 이주하여 팔레 루아얄에 있는 오를레앙 공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보드빌과 멜로 드라마를 썼고 운문 비그 크리스티는 1828년에 코메디 프랑세즈에 채택되었지만 결국 그곳에서는 상연되지 않았다. 산문으로 된 역사, 극과 현대극, 그 중에서도 특히 앙리 3세와 그의 궁정, 앙토니, 넬탑, 킨은 그를 당대의 주요 극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 시대는 프랑스와 유럽의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낭만주의의 주요 시인들 빅토르 위고, 라마르틴, 알프레드 비니의 등장이 있었고 셰익스피어와 실러의 희곡, 월터 스콧의 역사소설이 영향력을 널리 확대했다. 뒤마와 동갑인 빅토르 위고는 이미 사극 크롬웰을 썼고 여기에 덧붙인 유명한 서문은 낡은 문학과 새로운 문학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포성이었다. 그런데 위고의 희곡은 대중에게 널리 읽혔지만 극장에서는 상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젊은 문학 운동이 연극 무대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것은 뒤마의 앙리 3세와 그의 궁정이었다. 이 작품이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개막된 날 1829년 2월 11일 극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다. 위고와 비니도 거기에 있었고 뒤마의 끈질긴 초대를 받은 오를레앙 공을 비롯하여 지체 높은 귀족들도 많이 참석했다. 연극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박수갈채 때문에 중단된 장면도 많았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27살 나이에 뒤마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낭만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로 꼽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지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갖게 되었다.
1830년에는 샤를 10세를 추방한 7월 혁명에 참여했는데 샤를 10세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것은 일찍이 뒤마의 고용주였던 오를레앙 공이었다. 그는 시민왕 루이 필리프로서 프랑스를 다스리게 되었다. 1830년대 중엽까지 프랑스에서는 불만을 품은 공화주의자들과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간헐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후 생활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는 산업화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발전하고 언론, 검열이 폐지되면서 시대는 알렉산드르 듀마의 뛰어난 글재주에 충분한 보상을 주기 시작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널리즘의 새로운 변화가 일면서 신문에 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 프레스와 르시에클 같은 신문의 발행인들은 구독료를 낮춰 독자를 확대한다는 발상을 떠올렸는데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여 유지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로망 페유통으로 알려진 신문 연재 소설이었다. 이 장르는 작가에게 특별한 기법을 요구했다. 매 회가 독자의 흥미를 부추기고 감질나게 하는 마지막 한 줄로 끝나야 했다. 발자크나 스탕달식의 장황한 묘사적 서술은 존재할 수 없었다. 액션은 당장 시작해야 하고 절대 늘어지면 안 되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디킨스도 연재소설로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형식은 극작가 뒤마의 재능에도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소설로 전향한 뒤마는 1838년에 자신의 희곡들 가운데 한 편을 개작하여 첫 연애 소설인 폴 선장을 썼으며 그 후 집필 공방을 마련하여 수백 편의 소설을 생산해냈다. 1840년에는 자신의 펜싱 사범인 오기스텐 그리지에와 협력하여 펜싱 사범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은 그리지에가 어떻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목격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러시아에서는 결국 니콜라이 1세가 이 소설을 금지했고 그 때문에 뒤마는 니콜라이 1세가 죽을 때까지 러시아 방문이 금지되었다. 1840년 2월에 뒤마는 여배우인 이다 페리에와 결혼했지만 다른 여인들과도 숱한 연애를 계속하여 적어도 4명의 사생아를 낳았다. 그 자녀들 가운데 양제사인 마리 로르 카트린 라베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역시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성공을 거두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직업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는 흔히 알렉산드르 뒤마 페르, 아들은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라고 불린다. 1843년에는 11살 아래인 역사교사 오기스트 마케와 협력하여 18세기를 무대로 한 소설 기사 아르망타를 라 프레스지에 연재했다. 마케를 처음 만난 것은 1838년인 시인인 제라르드 네르발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디마는 마케를 공동 작가로 명시하고 싶었지만 편집장은 마케가 무명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다. 하지만 마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결국 만족했다. 1년 뒤에 마케는 또 다른 공동 작업을 디마에게 제안했는데 리슐리외 루이 13세 안 도트리슈 버킹엄 공작이 등장하는 소설이었다. 이 구상이 결국에는 삼총사가 되었다. 작가가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소설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르타냥 씨의 회고록이라는 또 다른 책이 존재했다. 실제로 가티엔 쿠르틸 드 상드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은 1700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그리고 쿠르틸의 회고록 뒤에는 역사상 실제한 인물이 있었는데 루이 13세와 루이 14세 시대에 근위 총사대에서 복무하다가 1673년에 전사한 다르타냥경 샤를드 바츠였다. 사실 그는 뒤마의 주인공과는 이름만 같을 뿐이고 쿠르틸의 회고록 집필자와도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쿠르틸의 회고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뒤마인지 아니면 마케인지도 확실치 않다. 마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1875년에 마르세유 시립도서관 기록에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뒤마는 마르세유를 지나가다가 친구인 루이 메리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들러 다르타냥 씨의 회고록 4권을 빌렸는데 루이 메리가
여러 번 불평하고 독촉했는데도 대출한 책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마 전기를 쓴 앙드레 모루아는 이 대출이 1843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가르니에판 삼총사를 편집한 샤를 사마랑은 뒤마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마르세유에 들렀던 1841년에 그 책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케는 삼총사의 속편 20년 후 브라줄론 자작만이 아니라 몬테크리스토 백작, 왕비 마르고, 조제프 발사모, 그 밖에 여러 편의 희곡은 물론 6편의 소설에서도 뒤마와 협력했다. 그들의 관계, 그리고 뒤마와 다른 협력자들의 공동 작업은 뒤마가 남을 착취하고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1845년에는 외젠드 미르쿠르라는 젊은 작가가 소설공장 알렉산드르 뒤마 회사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발표했는데, 뒤마는 그를 고소하여 이겼다. 하지만 판사들의 판결보다 더 효력이 있는 것은 마케가 자신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했다고 뒤마를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마케는 그들의 작품에 대한 뒤마의 공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뒤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소설가의 협력자이자 친구가 된 것을 커다란 행운이자 명예로 생각한다고 밝혀 그것을 공공연히 인정했다. 그들은 함께 소설의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러면 마케는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줄거리 초안을 작성하여 뒤마에게 넘겼다. 이런 초벌 작업이 끝나면 뒤마는 마케의 자료를 손질하여 그것을 확장시키고 배역을 바꾸고 등장인물을 없애거나 추가하고 줄거리를 다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자신의 독특한 문체가 지닌 활력을 거기에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예술은 잔인하지만 공정하다. 마케가 쓴 삼총사의 초고 90쪽이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초고와 원고를 비교해 보면 뒤마의 개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케가 쓴 총사들은 당장 잊히고 말았을 테지만 뒤마의 손질은 이 작품을 불멸의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뒤마는 머릿말에서 쿠르틸의 다르타냥 시의 회고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르타냥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총사대에 지원하기 위해 총사대장 트레빌 씨를 처음 찾아갔을 때 이 유명한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세 젊은이를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였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야릇한 이름들에 마음이 끌렸다. 뿐만 아니라 삼총사는 다르타냥이 비쩍 마른 말을 타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 맹에서 미지의 사내와 다툼을 벌인 장면, 총사대장 트레빌과 다르타냥의 관계, 추기경의 친위대원들과 맞붙은 결투 장면 같은 몇 가지 에피소드와 착상을 회고록에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시대적 배경을 루이 14세 시대에서 루이 13세 시대로 바꿨고, 버킹엄과 리슐리웨와 라로셸 포이전을 역사적 플롯의 중심에 배치했으며, 다르타냥과 보나시웨 부인의 러브스토리를 창작하여 소설 전반을 누비게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새로운 인물로 탈바꿈시켰고, 다르타냥이라는 개성 넘치는 인물을 창조했다. 그들은 뒤마의 순수한 창조물이다. 뒤마는 또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을 언급하면서 이 필사본을 옮겨 쓴 것이 삼총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라페르 백작도 회고록도 둘 다 뒤마의 창작이다. 뒤마의 소설 제목은 자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분명히 네 번째 총사가 있고, 게다가 그 네 번째 총사는 소설의 중심 인물인데 왜 삼총사냐?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총사대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 네 번째 총사다. 그가 막판에 가서야 총사대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목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기 전에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총사라는 제목이 정확하고 계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총사는 3명뿐이다. 다르타냥은 그들을 흠모하고 존경하지만 결코 그들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없다. 그는 지나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다.
그는 우연적인 역사 세계와 총사들의 자유로운 영역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자벨 장은 소설가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책에서 총사들을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부른다. 다르타냥은 그들의 증인이고 따라서 독자들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 우리는 다르타냥의 눈을 통해 총사들을 보고 다르타냥을 통해 총사들을 알게 된다. 복잡하게 뒤얽이는 줄거리를 움직이는 것은 다르타냥이다. 다르타냥은 행동하고 괴로워하고 사랑한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과 약점을 갖고 있다. 삼총사는 역사를 초월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초월한다. 그들의 이름은 차용된 것이고 그들의 정체는 감추어져 있지만 뒤마는 정체를 숨기는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소설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럴 뿐이다. 이자벨 장이 말하고 있듯이 삼총사는 발자크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숙소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포르토스의 숙소에도 아라미스의 숙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아토스의 방을 잠깐 들여다볼 뿐인데 그곳에는 고귀한 과거의 흔적 몇 가지가 놓여 있다. 그들은 돈도 없다. 돈은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을 수 없다. 다르타냥이 모험을 통해 보상, 왕비의 반지, 버킹엄의 말을 받으면 총사들은 당장 그것을 탕진해버린다. 그들은 물질적 뒷받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버킹엄과 안 도트리슈, 루이 13세와 리슐리웨, 라로셸의 신교도들을 묶는 역사적 속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신처럼 태평할 수 있다. 이자벨 장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비참한 가난뱅이처럼 벌거벗었지만 성실함과 신속함과 효율성의 달인인 그들은 정말로 반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성 뒤에는 어떤 마법도 없고 전설이나 신화의 주인공들처럼 기적적인 탄생이나 마력도 없고 단지 순수한 픽션 또는 순수한 마법의 힘이 있을 뿐이다. 초반에는 리슐리의 추기경이 이 소설에서 악역을 맡을 것처럼 보인다. 아라미스는 그를 전능한 붉은 공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리슐리웨는 그 자신의 부수적 가능성 때문에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는 정치가다. 즉 상대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이다. 냉정하고 잔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대할 수도 있고 남의 장점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수도 있다. 다르타냥은 그것을 발견한다. 충돌이 일어나려면 순수한 적수, 땅, 육체, 사람을 타락시키는 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밀레디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다. 총사들의 허구적 상대로 등장하는 것이다. 다르타냥은 새 수호신에게 끌리듯 밀레디에게도 끌린다. 새 수호신은 간신히 그를 구하고 결국 다르타냥의 삶에서 사라진다. 속편이 그들을 다시 불러낼 때까지. 디마는 글을 써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자들과 사치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썼기 때문에 자주 파산했다. 그가 저택으로 지은 거대한 몬테크리스토 성은 그의 관대한 성품을 이용하는 낯선 식객과 지인들로 넘쳐날 때가 많았다. 1848년에 루이 필리프 왕이 2월 혁명으로 추방되고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이 나폴레옹은 뒤마를 좋게 보지 않았다. 1851년에 뒤마는 빚쟁이들을 피해 벨기에 브뤼셀로 달아났고 다시 러시아로 갔다. 러시아에서는 프랑스어가 제2의 언어였고 그의 작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뒤마는 러시아에서 2년을 보낸 뒤 소설을 쓰기 위한 소재와 모험을 찾아 각지를 전전했다.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되고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왕이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알렉산드르 뒤마는 랭데 팡당트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이끌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관여한 뒤 1864년에 파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역마살을 참지 못하고 해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를 여행했고 1869년에는 한동안 브르타뉴에 머물면서 요리 대사전을 집필했다. 1870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뒤 디에프 근처의 피에 있는 아들의 별장에 정착하여 지내다 12월 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68세였다. 뒤마는 원래
고향에 묻혔지만 탄생 200주년인 2002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파리의 팡테옹으로 이장되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이장식에서 총사제복 차림의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다르타냥으로 분장한 4명의 공화국 근위대원들이 푸른 벨벳으로 덮인 그의 관을 양옆에서 호위하여 팡테옹까지 엄숙하게 행진했다. 팡테옹은 프랑스의 국가적 위인들만이 묻힐 수 있는 국립묘지다. 뒤마 이전에 이곳에 묻힌 문인은 5사람,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앙드레 말로 뿐이었다. 시라크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타고 프랑스의 길을 달리고 전쟁터를 순회하고 궁과 성을 방문하는 다르타냥이거나 몬테크리스토이거나 발사모였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꿈을 꿉니다. 알렉산드르 뒤마는 작가로 성공했고 귀족의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혼혈이라는 사실이 평생 동안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1843년에는 인종 문제와 식민 정책의 결과를 다룬 조르주라는 짧은 소설을 쓰기도 했다. 언젠가 그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를 모욕한 사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내 아버지는 물라토, 백인과 흑인의 혼혈, 내 할아버지는 깜둥이, 그리고 내 증조부는 원숭이였소. 우리 집안의 출발점은 바로 당신 집안의 종착점이오. 1868년에 뒤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들이 만나러 와서 보니 그는 독서 산매에 빠져 있었다. 아들이 무슨 책이냐고 묻자 뒤마가 대답했다. 삼총사야, 나는 늘 나 자신에게 약속했단다. 내가 늙으면 이 책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구나.